내일도 오신다 그랬죠. 예, 그런 아카데미 또 일요일에 또 저번에 또 한번 오셨죠. 예, 그런 인문학 아카데미 안에 커피 인문학이라는 아카데미를 그 강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피 수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1강서부터 몇 강까지. 핸드드립이라고 하더라도 쭉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계속 수강하시는 분들이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오시다가 코로나 또 강화가 되면 방역대책이 강화가 되면 또 수업이 끊기고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냥 매주 핸드드립을 체험을 하고 커피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는 그런 강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 이야기 잠깐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제가 시연도 한번 해드리고 그 시연한 거 커피도 마셔보고 또 커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맛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핸드드립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리스타 시험 보실 때 보스턴 차 사건은 바리스타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얽힌 이야기예요. 원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기 이전에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 당시에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는 미국에서는 커피를 주로 마시지 않고 차를 주로 마셨어요. 영국의 어떤 영향이겠죠. 차를 계속 마셔왔는데 영국에서 식민지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식민지에 세금을 많이 부여를 해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미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아까 즐겨 마신다고 그랬죠. 영국처럼.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차는 주로 밀수한 차들을 많이 마셨어요. 밀수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차를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였는데 이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이 회사의 적자는 누적이 되겠죠.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밀수업자들이 계속 차를 파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점점 생겨요. 그래서 영국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면 차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요. 이 내용이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밀수업자들이 커피를 파는 것보다 동인도 회사에 정식으로 수입을 한 차를 판매함으로써 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밀수업자들은 뭐 밀수해서 자기들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차값을 굉장히 높였을 테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정식으로 차를 수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차값을 내려서 판매를 하게 돼요. 당연히 마시는 차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밀수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겠죠. 여태까지 이익을 많이 봤는데 저 회사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1773년도에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보스턴 항구에 동인도 회사에서 차를 수입한 화물선들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차가 이제 하역을 기다리는 차가 있었겠죠. 이거를 밀수업자들이 습격을 해요. 밀수업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습격했다기보다는 이거를 교묘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들 동조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디언 복장을 시켜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습격을 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773년도에 12월 달에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동인도 회사의 차 화물선을 습격하고 불을 태우고 차를 다 바다에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차가 이제 버려졌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떨어진 차 때문에 바닷물이 차 색깔로 변했을 정도였다. 뭐 실질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뭐 정말 수많은 그 차가 바닷물에 버려졌으니까 뭐 항구가 찬물처럼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기에 있는 차를 가난한 사람들은 건져서 말려서 또 우려서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영국은 본국이고 미국은 식민지였지만 관계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뭐 영국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뭐 이랬던 결과였겠죠. 그런데 1773년도에 그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 본국에 있는 동인도 회사에 어떤 배가 침몰을 하고 뭐 이 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이때부터 영국이 미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 주민들은 또 거꾸로 영국에서 본국에서 압력이 점점 가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 그냥 독립을 하자. 이런 여론들이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때서부터 미국과 영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그 폭동 같은 사건이 일어난 뒤 한 2, 3년 뒤에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저 화물선을 습격하자라는 어떤 범죄 모의죠. 범죄 모의를 또 카페에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차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지만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차의 가격이 이제 더 수급이 더 힘들겠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충돌이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차를 마셨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커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차 대신 커피를 주로 마시는 큰 계기가 돼요. 이게 점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스타벅스까지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의 그 커피 시장, 커피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전 세계에 그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이 지금 굉장히 부흥을 하죠. 그건 거의 그 미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스타벅스라는 어떤 그 거대한 회사의 그런 모델을 계속 따와서 각국에서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커피 전문점이라는 그런 개념의 그 커피 카페, 커피 하우스가 더 발달하는 계기가 바로 이 보스턴의 차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보스턴 차 사건 하면 얼핏 그냥 뭐 차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이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건 2년, 3년 뒤에 미국과 영국의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독립전쟁이 일어난 뒤에 독립을 한 다음에 차 대신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 미국의 스타벅스의 그 어떤 그 모델을 따른 커피 전문점이 발달을 하게 된 아주 큰 사건이고 커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턴 차 사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커피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을 때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사건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차에서 커피로 돌아섰다. 또 미국의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벅스를 모델로 한 그 어떤 커피 전문점의 유행이 거슬러 올라가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핸드 드립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커피를 이제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핸드 드립 실습에 대해서, 핸드 드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커피를 만드는 방식, 커피를 우리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바리스타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침지법. 터키시 커피 아시죠? 이런 종지라든지 이런 용기겠죠? 이런 용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끓이는 방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피가 우려지겠죠? 네, 그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머신이라든지 다른 도구들이 개발하기 이전에 이슬람 지역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실 때 아마 이런 방식으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터키시 커피, 우려서 먹는 커피는 사실상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또 터키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는 이 터키시 커피를 아직도 이렇게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리고 있죠. 이렇게 커피 가루를 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서 우려서 먹는 커피, 이런 커피들을 우리가 침지식, 침출식 이런 방식으로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렌치 프레스 아시죠? 저 맨 위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죠.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린 다음에 마시는 거죠. 저것도 우려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침지식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식. 가압식은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경아님이 공부를 하셨던 에스프레소 내리는 바리스타 공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내립니까? 커피에다가 일정 양의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강하게 압력을 줘서 프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다 커피가 나오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뜨거운 물에 압력을 줘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프레소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또 요즘 캡슐 커피도 유행을 하죠. 캡슐 커피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저 상단 우측에 있는 모카포트. 모카포트를 혹시 내려보셨나요? 근데 보셨죠? 저 모카포트는 원리가 똑같아요.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엎어놓은 거, 에스프레소 머신을 거꾸로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모카포트 밑에다가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중간에 커피를 담고 잠궈요. 그 다음에 바로 끓입니다. 그럼 물이 끓겠죠. 그 끓인 물이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이 생겨서 물이 끓어가지고 위로 치 올라와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이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지만 얘는 물이 증기압 때문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커피를 적신 다음에 커피가 위로 솟아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모카포트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개발을 했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가정에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 대씩은 이렇게 갖고 오게 있는 그런 커피 추출 도구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집에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저 모카포트를 자주 씁니다. 저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걸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여과식. 여과식은 말 그대로 걸러서 먹는 커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핸드드립의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핸드드립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핸드드립 혹시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 할 때 옆에서. 네, 옆에서 보셨죠? 근데 카페에 가서도 핸드드립을 그래도 드시죠? 요즘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데 있더라고요. 예, 핸드드립을 주로 내리는 카페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네. 왜냐면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커피하고 이 핸드드립하고 내리는 커피는 이 맛과 이런 것들이 좀 몸에도 더
뭐 몸에 좋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몸에 좋다라는 말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왜냐면 그 에스프레소에서는 오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그 핸드드립에서는 종이가 그 오일을 흡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불필요한 그 오일을 이렇게 지방 성분을 빼준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핸드드립이 몸에 좋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런 영향은 조금 있을 거예요. 뭐 염두에 두시고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드드립을 내릴 때 중요한 세 가지 이 변수가 있어요. 핸드드립을 내리시는 분들을 보시면 가끔가다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출 조건 변수가 달라요. 에스프레소를 공부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추출 속도 다르죠. 똑같은 머신으로 똑같은 바리스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25초에서 30초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10 몇 초쯤 나와서 커피가 굉장히 새콤새콤한 적도 있죠. 그 원리죠. 그래서 핸드드립을 내가 만족할 수 있게 어저께는 내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맛있게 내렸는데 오늘 내렸더니 그 맛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토로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변수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뤄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저께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따라 이게 안 좋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핸드드립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요 세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뭐 에스프레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추출 속도 당연히 중요하죠. 빨리 내리면 커피가 산미가 강하고 추출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너무 과다하게 천천히 내리면 과다 추출이라 그래서 커피의 잔미가 강하게 나오고 쓴맛이 강하게 되고 텁텁하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게 바로 추출 속도고, 그 다음에 분쇄도도 마찬가지죠. 분쇄도도 어떻게 보면 저 추출 속도하고 귀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미세하게 그라인딩 한 거하고, 굵게 그라인딩 한 거하고는 뭐 추출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과소 추출이 된다거나 과다 추출이 된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분쇄를 하느냐, 이따 제가 한번 그 분쇄한 거를 보시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한번 감각을 느껴보시면 나중에 이제 댁에서 핸드드립을 혹시 하게 되시면 있어요? 그라인더도 있으세요? 거기 이렇게 선물 받은 이 손으로 가는 그라인더 있으세요? 근데 그 조절하실 수 있나요? 아니, 그때는 커피 몰랐을 때 그냥 물을 갖다 막 그 네네네네. 그때 몰랐을 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고 하시면 사실 핸드드립으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으니까 한번 그 유행을 한번 따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출 온도입니다. 추출 온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그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가장 적절한 온도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95도에서 92도, 93도 정도로 이 보일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65도는 아마 그게 아니라 스팀밀크를 65도 정도의 그 한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걸로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거품을 낼 때 우유 거품을 낼 때 우유가 65도가 넘어가면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온도가. 핸드드립에서는요 강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좀 떨어뜨려요. 반대로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보통 일반인들은 이 커피가 강하게 볶은 건지 약하게 볶은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한 90도 내외로 내리면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커피가 뭐 그냥저냥 이렇게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강하게 볶은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린다.
이런 어떤 맛이 날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쓰고 텁텁하고 잔미가 나오고 과다하게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공부하신 분은 과다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약하게 볶은 커피를 미지근한 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내리면 추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면은 예. 심한 경우에는요, 풀 냄새까지 나요. 우려지잖아요. 예, 우려지지 않아서 아주 이상한 맛도 나오고 이상한 향도 나오고. 그래서 이 핸드드립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추출 조건 변수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맛있었다. 오늘도 그 맛을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저께 내렸던 그 맛의 변수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아, 어저께는 이 정도 속도로 내렸구나. 어저께는 분쇄도가 이렇게 했구나. 어저께는 또 물의 온도를 이 정도로 했구나. 요것만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거의 유사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핸드드립의 추출 조건 변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연을 하고 여기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바 안에 들어와서 직접 핸드드립을 할 건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리고 동작을 봐드리겠지만, 일단 원두 사용량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인 상업적인 카페에서는 커피 핸드드립 한 잔 정도를 내릴 때 원두를 20g을 써요. 20g 내외를 씁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를 내릴 때 사용하는 에스프레소의 그람수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바리스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 뭐 7에서 8g 정도 쓰죠. 근데 핸드드립은 한 20g 내외를 쓰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핸드드립이 훨씬 비싸죠. 일단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두 사용량도 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량. 에스프레소는 몇 밀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바리스타 공부에 반드시 나오는 공부였는데 25에서 30ml 정도. 그걸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1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그 핸드드립에서는요, 보통 한 20g을 사용을 하면 한 200ml 내외로 내려요. 네, 그래서 여기다 물을 희석을 한다거나 뭐 200ml 이상으로 내려도 되고 이하로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200ml 내외로 내리는데,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랑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하게 많이 내리면, 과다하게 추출량이 많아지면 잡미가 많이 나와요. 커피 특성상 물과의 접촉이 오래되면 될수록 잡스러운 맛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출량은 한 200ml 정도가 되면 끊어요. 끊고 그냥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거는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내가 200ml가 아니라 나는 커피를 한 300ml 내려도 어느 정도 커피에 잡미가 들어와도 뭐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대신에 커피 양이 많아지는데 난 그렇게 먹고 싶어. 충분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딱 정해져서 커피는 몇 g에 몇 ml 내려라 이런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양을 제가 조언을 해드릴 뿐입니다. 그 추출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불림은 아시죠? 뜸들이기라고 얘기하는, 일단 제가 이제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뜸을 한번 들여주고 불림이란 용어, 뜸이라는 용어 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어떤 바리스타는 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바리스타들은 뜸들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 표면을 살짝 커피 전체를 살짝 적셔준 다음에 한 30초 정도를 기다립니다. 이건 반드시 30초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초, 뭐 어떤 분은 20초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불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초를 조금 기다렸다가 커피를 로스팅을 하게 되면요, 가스가 생겨요. 근데 이 가스는 커피를 보관을 할 때는 이 가스가 커피 안에 조금 있는 게 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커피를 내릴 때는요, 이 가스가 그 바닥에 많으면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하겠죠. 밀어내겠죠. 그래서 추출에 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뜸을 왜 들이냐, 불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궁극적인 질문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를, 불림을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가스, 불필요한 가스를 조금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출을 하는 거죠. 200ml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200ml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마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을 희석을 하는 것보다는 커피의 향미를 조금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물을 희석하지 않고 내리는 커피를 한번 마셔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 드리퍼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사용을 하는 드리퍼는 그냥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게 하리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드리퍼죠. V60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보통 하리오라고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드리퍼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구멍이 보시면 칼리타 제품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3개가 있는 제품보다는 폴이 굉장히 커요. 폴이 크다는 얘기는 커피가 빨리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피가 좀 마일드하고 좀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를 했고, 드립 여과지를 접는 법을 좀 잠깐 공부를 할게요. 지금 요철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접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모서리를 한번 잡아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펴주시면, 손을 지지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펴주시면 여기 들어갈 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커피를 제가 한번 그라인딩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커피를 아까 제가 몇 g이라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나요? 20g이죠. 근데 보통 드리퍼를 사시면 이런 그 수저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 요 수저의 양이 이게 아이고, 어쨌든 요 수저의 양이 10g입니다. 원두를 딱 깎아서 원두를 담은 다음에 깎아서 10g이니까 저는 오늘 2스푼을 넣을 거예요. 오늘은 그라인더를 저는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을 할 거예요.